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부분은 전환의 기술이라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영어로 하면 스위트크래프트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낯선 내용이지만 나중에 듣고 보면 그게 그거구나 하실 겁니다. 우선 제가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일 분도 계실 겁니다만, PJ 하워드라는 사람이 미국의 아일랜드 클래스 주의 애니스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인생은 참 성공한 삶이었는데, 그가 수년간 부동산에 투자를 해갖고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600억, 거의 요즘 돈으로 하면 900억 정도의 유럽 돈입니다. 아일랜드니까 유럽 사람이네요. 미국이 아니고. 유로를 돈을 모아가지고 1998년에는 지역 상점에서 15살 연하에 아주 쾌활하고 아름다운 여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하워드라는 사람은 그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이 셰런입니다. 셰런 콜린스라는 이름인데 8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면서 돈이 많으니까 화로운 세계 여행을 자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은 8년간 같이 살면서 2005년 이탈리아에서 자기 친한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화려한 파티를 열고 여러 친구들 보는 앞에 사랑을 맹세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터냐면 셀은 그 15살 이하 연하의 그 여인이 하워드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워드가 아들이 2명 있었는데 그 아들을 살해하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셀의 이메일, 전자메일을 말하는데 편지를 미국에 있는 살인 청부업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이메일에는 그냥 이메일 보내도 그게 증거가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그냥 마음을 먹었다가 말았다 이런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메일을 보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사고로 위장해가지고 먼저 아들을 2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비통에 잠겨 자살한 것으로 보이게끔 하워드를 죽이라. 이런 세련의 제안이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억지스러워 보일까요?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살인이 아니라 사고로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물어봅니다. 살인 청부업자에게 그 15살 이하 세련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체포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워드가 알았겠죠. 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워드는 여전히 세련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뭐래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하워드는 자신을 깊이 사랑한다고 믿는 이 여성이 자기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워드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워드는 법정 진술에서 미국은 심판이 어떻게 하냐면 배심원들을 두고 이렇게 합니다. 배심원들이 여러 명 두고 거기서 이제 유죄냐 무죄냐를 먼저 선택을 하면 판사가 최종적으로 몇 년 이렇게 언도를 내립니다. 만약에 배심원들이 무죄다 이러면 무죄로 석방을 해요. 그게 미국의 법정의 하나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 하워드는 법정 진술에서 제발 그 배심원들 앉혀놓고 하워드 남자친구가 제발 유죄 판결을 내리지 말라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원석에서 내려오면서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련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따뜻하게 입맞춤까지 하고 내려옵니다. 아마 그 배심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야, 진짜 둘이서 사랑하는 관계인가 보다. 아마 우리가 잘못 알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배심원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건을 놓고.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이 세련이. 그렇지만 이 배심원들과 경찰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세련이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비극적인 일이지만 하워드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지 부조화라는 심리학적 용어인데 부조화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됩니다. 하워드는 세련이 정말 8년, 9년 동안 헌신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씨고 온 배우자라는 자기의 핵심 신념을 바꾸기보다는 깊이 간직한 신념과 충돌하는 정보를 모두 묵살하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할지라도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나라 말에도 사랑에 눈에 콩깍지가 붙었다 그럽니까? 원래 그 노래에도 보면 장윤정이가 부른 노래는 사랑에 콩깍지 나오잖아요. 남이 누가 뭐라고 해도 도저히 뭐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줄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끝까지 믿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그게 이 이제 사건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왜 아닌 줄 알면서 왜 미련을 버리지 못할까? 아닌 줄 알면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놓고 자식이 막 정말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강도짓을 했거나 이렇게 해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죄가 있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아마 친구에게 잘못 휩쓸려가지고 그랬겠지.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너무 우리 애는 착해가지고 지가 다 지었다고 덮어 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인지 부조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의 시아버지가 파킨슨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파킨슨 병을 앓고 있었다는, 파킨슨 병이 뭔지 아시죠? 예? 아니요? 잘못하신 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제가 아는 파킨슨 병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시아버지 건강 상태가 점점점 나빠져가지고, 시아버지를 혼자, 시어머니는 없고 시아버지 혼자 그냥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시아버지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래도 여전히 남은 게 이 부부가 둘 다 일을 하러 가야 돼요. 그럼 둘 다 직장을 가고 나면 시아버지가 집에서 혼자 지내야 되는, 그것도 긴 시간을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간병인을 복지관에 이야기하면 하루에 몇 시간씩 와서 그걸 뭐라 하더라? 그 뭐 도와주잖아요. 집에 와갖고, 그죠? 그걸 신청을 이제 복지기관에다가 연락해갖고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좀 도와줄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공짜로 일을 하지만 부부가 돈을 버니까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간병인인데 그 간병인이 너무 자주 바뀌면 시아버지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좀 믿음직한 사람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뭐 그 사람 아버지하고 혹시 잘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한 사람을 맡기면 전담 간병인을 맡겨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좀 할 만한 그런 사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믿음직한 사람을, 좋은 사람을 구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복지관에서 드디어 이제 연락이 옵니다.
아주 친해할 수 있고 아버지하고 아주 딱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복지관에서 좋은 소식이 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톤입니다. 오타를 했는데 톤이라는 젊은 남자입니다. 이 간병이 여자면 또 믿음직하고 좋을 것 같은데 남자를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또 그 토니가 가까운 데도 살고 있어요. 멀리 사는 사람도 아니고 가까운 데 살고 있었고 일주일에 4일을 집에 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보살펴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 그런 이야기 하니까 야, 어쩜 그런 좋은 사람을 구했을까? 참 운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드디어 월요일 아침에 8시에 이제 촌종이 울립니다. 찾아왔다는 거죠. 토니가. 토니가 촌종을 딱 울리는데 문을 착 엽니다. 그 며느리가. 탁 여니까 토니라는 사람이 왔는데 가관입니다. 몸에 막 전신에 문신을 하고 삭발을 딱 머리 삭발을 깎고 코걸이를 5개나 하고 그러다가 검은 안경을 탁 쓰고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보면 술이 아주 덜 깨갖고 숙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러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장 그 며느리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칠고 신뢰할 수 없어 보이는 이 사람에게 과연 시아버지를 맡기고 내가 출근해도 되나? 그가 가진 모든 지금까지 고정관념이 막 전부 고개를 들기 시작해갖고 정말 다시 생각해보면 부끄럽지만은 혹시 이 토니가 우리도 없는 사이에 와갖고 있으면서 뭐 도둑질은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토니는 사실은 최고의 간병인이었습니다. 그 토니와 시아버지는 항상 웃고 장난치면서 축구나 정치에 관한 농담도 주고받고 또 토니는 요리도 잘해요. 그래서 요리를 잘해 시아버지를 위해서 점심 준비도 잘하고 그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를 잘 설득해가지고 가능한 집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막 할 수 있도록 자꾸만 도와줍니다. 전에는 다른 간병인들은 밖에 나가자 하면 시아버지가 말 안 들어요. 뭐 밖에 안 나가고 자꾸 혼자 있으니까 더 병이 악화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달리 아버지하고 친하니까 밖에 나가 운동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할 수 있게 됐고 또 그 토니가 1년 넘게 이 곁에 머물면서 시아버지에게는 간병인이자 믿음직한 친구가 됐어요. 그 처음에 이제 그 며느리가 느꼈던 그 불안감, 만약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 사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끊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때 끊지 것이 그 사람을 그냥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하고 물리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말 선입견을 버리고 그때 잘 선택했다. 나는 참 대단한 선택을 했다.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어쩜 그때 그렇게 현명한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 토니는 그 시아버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파킨슨 병 걸린 사람을 집에 가만히 놔두면 더 심해지거든. 그래서 자꾸 밖에 나가고 인간관계를 좋게 하고 이렇게 해야만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되고 그 상태를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런 사람 보면 뭐 문신을 막 새기고 뭐 진짜 토니 같은 사람을 만나면 누구라도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우리를 경직하게 만들어요. 우리 생각을 너무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들이 나에게 도움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뭐 완전히 깡패 두목처럼 생겨도 속으로는 참 부드러운 사람이 많아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신민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끔 찾아오는데 보면 완전 깡패예요. 겉으로.
저는 얘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본에 도장 깨기 해가지고 싸움을 잘하니까 일본 가라데라 하나 그 도장에 갖고 나와라 관장 나와라 나하고 한번 붙자 이래갖고 뭐 돌댕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못 참아갖고 막 싸워갖고 감옥으로 2번, 3번인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 보면 참 착해요. 환경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면 맨날 나보고 환경보호 그런 소리를.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내용이 너무 다를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예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내 보이는 그게 전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놓고 조금 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내 감정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참 착한 사람이다. 나는 인격이 닦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남편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 화를 참지를 못한다. 그 남편뿐만 아닙니다. 저도 막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죽이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내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 너무 화를 잘 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 화를 풀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오늘 잘 들어보면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 하나는 우울증인데 왠지 나는 한 가지 생각에 잘 빠져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사업하다가 실패해갖고 사기당해갖고 재산을 전부 날린 걸 생각하면서 저는 그 기억을 자꾸 지워버리고 싶은데 다시는 생각도 하기 싫은데 자꾸만 뭐 하다 뭐 그것도 빠져갖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골똘 생각하면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바보짓을 그 걱정을 하고 그 고민을 하고 해봐야 돌릴 수도 없는데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게 다시는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나는 왜 그렇게 자꾸 엉뚱한 데 빠져들어가고 후회를 하고 살아갈까? 그게 우울증의 하나인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되었을 때 그 빠져나 한번 이렇게 사기당한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은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이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좀 거짓말로 해가 나를 속이진 않을까. 또 아까 저 하워드 같은 그런 사람이 세련을 보는 것처럼 또 내 재산을 뺏어가려고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자꾸 하게 되니까 사람 인간관계가 자꾸만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벗어나는 토니 같은 사람 만나도 괜찮을 정도로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고 어려운 하나의 문제입니다. 특히 나는 왜 그렇게 감정이 잘 빠질까요? 근데 감정을 좀 조절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우울증에 빠지거나 또 안 좋은 그런 과거에 자꾸 집착을 해가지고 끝없이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런 바보짓을 할까? 자꾸 돌아가는 거기서 좀 해방받고 싶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있잖아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 화나 이 감정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그걸 우리 남편이 화를 내면 막 무조건 자꾸 뭐라하고 이럴 일이 아니고,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그런 감정이 없으면 기계하고 똑같아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로봇 같은 남편을 만나갖고 맨날 밥만 먹고 잠만 자는 남편하고 살면 좋을 것 같지만 한 개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나 자신도 그래요. 나는 어떤 감정도 없는 로봇 같은 사람이다 칩시다. 뭐 제가 잘못된 예일 수도 있는데 마루타라고 그러죠. 통나무 같은 마누라 만나갖고 이 마누라는 도대체 감정이라고 없어. 뭘 도대체 재미가 한 개도 없다. 좀 애교도 있고 이러면 좋을 텐데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서 사실은 긍정하고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내다. 나는 누굴까? 보통 나는 누굴까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문갑생, 나는 누굴까? 뭐, 김봉엽, 나는 누굴까? 한다음에 요것이가 이제 스스로 나는 누굴까?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 평소 때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감정에 휘둘려서 다른 사람 보면 쓸데없이 걱정을 하기도 하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쓸데없는 걱정에 밤샘을 하고 잠도 못 자는 그런 감정에 빠져서 헤매는 그 자신이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저렇게 내가 이상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내 자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따라가려고 추구하겠지만 사실은 나 자신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갖고 흙을 맨날 파먹고 사는 부모 아래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또 내일 물려받은 유산이 없으니까 평생 너무 밑에서 일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자신이 사실은 부끄러운 자신이 아니라 그것이 당당한 나 자신인 겁니다. 결코 우리가 달아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왜 제 지질이 또 복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남편 만나갖고 한평생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안 하나요? 어쨌든 참부모님을 만나갖고 교회를 다니게 돼가 뭐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왜 하나님이 참부모님이 왜 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 남편을 만나가 이 고생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만족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힘든 사람도 있으니까. 정말 나쁜 사람을 만나갖고 평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뭐 그래도 좀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예를 제가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직감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여자 친구, 여자가 입장입니다. 자기 여자 입장에서 어떤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요. 사랑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하고 사랑에 빠졌냐면 너무 잘생긴 사람. 탤런트처럼 너무너무 잘생기고 뭐 내가 봐도 마음이 뺏길 정도로 멋쟁이처럼 생긴 사람. 그러다가 생기기도 그래 생기고 성격도 좋고 너무너무 멋지는 남자를 내 여자친구가 여자 입장입니다. 여자친구에서 남자친구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만나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보면 자꾸 왠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잘생기고 점잖고 매너도 있고 이런데 왠지 마음 한가운데 한켠에 그 사람만 보면 좀 불안하고 좀 약간 감정이 표현할 수 없는 무슨 미묘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왠지 조금 불안한 감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몇 년 후에 그 남자친구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내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를 찾아가고 막 헤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막 헤매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친구가 연쇄 살인범이었어요.
끔찍한 연쇄 살인범이었는데 그냥 달아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수사가 경찰들이 막 수사가 좁혀오니까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봐 달아나. 그 바람에 이 여자친구라고 하는 이 여자 집에 막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막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무슨 일이고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혹시 낯선 사람이 안 들어왔더냐. 나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 뭐 안 왔다. 그러니까 그래 사진을 보여주고 하는데 보니까 그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은 특히 남자하고 달라 여자들은 직감이 있어. 왠지 불안하다 하는 이게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뭐 객관적인 누가 봐도 어떤 이유는 없지만 왠지 모르는 이 감정이 그 예민한 감정이 사실은 그저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모든 어쩌면 수억 년 동안 인간에게 쌓인 하나의 빅데이터. 빅데이터 아시죠? 아주 엄청난 정보인데 그것을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내 직감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 그 사람이 불안한 감정이 없었다 그러면 걸려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보고 첫 얼굴에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물론 아까 말한 대로 토니처럼 편견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 다 나쁘지도 않고 다 착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것만 남은 거예요. 어느 쪽에 잘못 선택해 갖고 고생 바가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행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감을 때로는 믿어야 됩니다. 너무 부정하지 말고 내가 정말 어느 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교회도 오기 싫고 막 밖에 나가기 싫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무 이유도 없다고 해서 그냥 나서면 덜컥 사고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차를 몰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차를 몰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럴 때는 막 차라리 차 몰지 않고 그날 하루 쉬는 게 좋답니다. 나가면 틀림없이 사고 당할 가능성이 있다. 사람은 그 직감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직감을 무조건 무시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직감을 믿어야 돼요. 자신을 믿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쩌면 지금까지 과거의 역사를 쭉 보면 그때 내가 정말 현명한 판단을 했다. 그때 내가 그 순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이고 내가 고생을 했을 텐데 그때 내가 참 현명한 결정을 잘 내려갖고 참 잘 피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과거에 어느 사건을 두고 정말 그때 내가 안 피했으면 어떨 뻔했나. 참 운도 좋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은 직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정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이렇게 하는데 화가 나면 이제 결론적으로 세 가지 정도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풀이를 또는 화가 났을 때 그걸 빠져나오는 방법 그것을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도 화 푸는 방법을 나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는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식구님들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면 잘 풀려요? 빨리 푸는 방법. 화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이상하게 우리 식구들 중에 남자가 아무도 없네. 저밖에 없네. 남자들은 화를 어떻게 푸느냐? 마누라나 옆에 있는 엄마나 자식들과 막 화를 풀이를 하고 밖에 문을 탁 열고 밖에 나가면 다 풀려버립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풉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고 나가면 집에 있는 승객일 나는 마누라나 어머니는 어떻게 하라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가 아니라서. 남자들이 푸는 방법은 간단하게 그렇게 풀어요.
밖에 나가면 다 풀려본다. 그러니까 저 남자가 저리고 박차고 나가갖고 차를 몰고 여행 가갖고 차 사고나 나면 어떡할까? 길 가는 사람 괜히 두들겨 패면 어떡할까? 오늘 저녁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냥 다 풀려버립니다.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풉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나름 푸는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만,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거는 공통적으로 대부분 화가 난 사람은 화 푸는 방법을 맨 먼저 하는 것이 심호흡을 한다고요. 옛날에 보면 할머니들이나 우리 어머니들 보면 한숨을 하고 푹 씁니다. 그죠? 한숨 쉬는 소리 우리 들어보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심호흡법이에요. 숨을 크게 들으시갖고 1, 4, 9 호흡법이라는 1, 4, 9 호흡법이라는데 한 번 이렇게 크게 들으시고 하나, 둘, 셋, 넷, 셈을 세고 그걸 9번 합니다. 화가 날 때, 정말 화가 날 때는 1, 4, 9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9번을 하고 나면 좀 낫습니다. 확실히 화가 풀리진 않아요. 그냥 조금 나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절대로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은 피하고 물어봐야 될 질문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화가 막 지금 막 머리 끝까지 다 뚜껑이 막 열릴 정도 됐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된 상대방이다. 왜라고 물으면 왜 화가 날까? 내가 왜 화가 날까? 저 남편 있고 왜 당신은 화를 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절대로 내가 이건 절대로 그렇게 하죠. 절대로 왜라고 물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면 될까? 왜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라고 물으면 풀립니다. 남편에게도 화가 막 풀풀 나는 우리 아들이 있거든. 화가 막 풀풀 나가 막 풀 뛰면 그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으면 풀려. 왜냐하면 사람을 왜라고 물으면 자꾸 그 속에서 블랙홀처럼 자꾸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면 내가 왜 화가 났을까? 그러면 화난 이유를 아니까 더욱더 화를 내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화를 낼만 하구나. 내가 화내는 게 정상이구나. 그렇게 화낼 일이 있었구나. 계속 그 기억 속에서 빠져나오지. 그런데 어떻게라고 물어버리면 이 화나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결할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면 하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딱 묻는 순간에 그 뚜껑 열릴 만큼 그게 김이 팍 빠져버려요. 우리 이제 압력밥솥에 김 빼듯이 쑥 빠져버리면 의외로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막 성질이 났을 때는 출구가 보이질 않아요. 우리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그랬고 포항에서도 그렇고 지하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지하 주차장에는 탈출구가 많이 있었어요. 불이 막 나가고 얼마 전에 춤추는 뭐하더라 거기서 불이 갑자기 나갔고 근데 사람이 방화를 해가 불이 막 나버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 수십 명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나중에 보니까 가까이에 탈출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죽고 사람은 감정이 폭발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경험. 과거의 경험상 내가 방금 어느 문으로 들어왔을까 그것만 기억하고 그 문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쪽에 불이 났는데도 그 순간에 침착을 찾아가지고 비상구가 어디 있을까? 불이 저쪽에 났으니까 일단은 불로부터 피해야 되겠다. 요즘은 불에 타 죽는 게 아니고 독가스 유독가스가 막 발생하니까 거기서 피해야 되니까 유독가스는 위로 올라가고 뜨거우니까 바닥에 기면서 찾으면 충분히 가까운데
비상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상구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입구만 해서 계속 가려다가 물이 덜 닫히거나 불이 나면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은 화가 났을 때 왜 화가 났겠냐면 화가 막 나면 눈이 어두워갖고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불을 향해서 뛰고 그 순간에 깔아치지 못하면 자기가 죽거나 남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을 깔아앉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반드시 개발해야 된다. 뭐 심호흡법을 하든지 아니면 남자처럼 문을 박차고 성질을 내면서 밖에 나가야 돼. 안에서 집에서 가만히 푸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자라 하더라도 제가 여자라서 모르지만 일단 그럴 때는 화가 막 나거든. 그 자리를 피해. 사람은 그 자리, 그 장소에서 피하지 못해간 사람들이 대부분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산책을 가거나 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산에를 가는 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산행하는 걸 가까이에 산이 있으면 참 좋은 방법.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산에 가면 의심을 받았지만 산에 이렇게 산책을 가거나 아니면 들판을 이렇게 걷고 사람을 만나고 이러면 그 화가 풀립니다. 집에서 가만히 앉아갖고 왜 내가 화가 날까? 나는 왜 이 바보 왜 묻지 마시고 그걸 물으면 한두 번도 없어요. 우라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달아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른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데 같이 붙어갖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놈 저놈하고 싸워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화 푸는 방법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어떨 때 화가 잘 풀릴까? 이걸 지금이 없으면 앞으로라도 풀어야 돼. 그 순간을 모면해라. 그러니까 스트레스라 해서 우리가 막 피하려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약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현대병의 모든 90%가 스트레스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암도 스트레스에서 생기고 질병이 특히 여자들은 더더욱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푸는 방법을 개발해야 돼요.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도 긴장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나요. 뭐 조그만 스트레스는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젊을수록 스트레스에 노출될수록 내가 좋은 경험을 받아갖고 발전할 수 있어요. 어떤 스트레스나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고난이나 정말 피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뭐 치과 가야 되나 나 같은 경우는 최고 겁나는 게 차 타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경험들이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 경험을 많이 할수록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직감이 발전한다. 사람은 직감이 발달하는 것은 경험이에요. 과거의 경험들이 다 쌓여가지고 나에게 좋은 직감을 만들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피하는 것이 대부분의 일본에 살고 계신 여성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사람도 하나의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갖고 싸울수록 트러블이 생겨보고 그렇게 대할수록 사람은 유절유절하고 성격이 뭐가 안 나고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낭비가 아니에요. 순간순간 받는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이 낭비가 아니고 나의 발전에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잽을 스파링 한다 생각하고 이 사람들 만나가 스파링도 해보고 연습을 자꾸 다니면서 싸움도 해보고 이러면서 사람은 발전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패를 피하지 말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공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쯤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내가 실패 하나 하면 내가 그만큼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줌으로 들어오신 분, 없네.